안녕하세요. 가끔 갑자기 떠오르는 박보살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음 편에 써야지 해놓고 까먹어버리는 불상사가. 그래서 이젠 짧게라도 생각날 때마다 쓰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14편 시작할게요. 전 대학교 때 아싸였어요. 아웃사이더. 과 활동을 안 했다 뿐이지 그래도 같은 아싸 친구들끼린 잘 어울려 놀았죠. 그리고 출석률이 좀 저조했어요. 대학교 때 쩐데비랑 한참 썸 탈 때는 데이트하러 학교를 갔습니다. 선배 쩐데비, 후배 더블일 봤을 때 자는 수업 때도 잘 안 들어오고 저래가 졸업이나 하겠나. 가스나 앞으로 우에 살락하노. 맨날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앞으로 우에 살긴 뭘 우에 살아. 무사히 졸업하고 당신이랑 과일청 가게 한다요. 꼬부랑 할매 될 때까지 쩐뎁 깨물고 괴롭히면서 재미지게 살 거요. 하하. 쩐뎁이 문자 오면 학교 온나? 또 학교 안 왔나? 출석 안 불렀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온나? 도서관 가자. 시험 공부해라. 수업 끝나면 밥 먹자. 도서관 갔다가 밥 먹자. 수업 시간에 소설책 읽지 말고 전공 서적 좀 들여봐라. 레포트 제때 냈나? 노트 정리해서 복사해놨으니까 들고 가라. 가스나야 정신 차려라. 등등등. 암튼 이건 뭐 썸남이 아니라 제 학교생활 잔소리꾼이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에 쩐뎁 이름이 시험에였다는. 쩐뎁이 그렇게 들들 볶아도 전 꿋꿋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참 제 뇌도 해맑다 싶어요. 학교를 가면 수업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조영화를 보러 가거나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소설책을 읽었죠. 오늘은 그때 학교 안 카페에서 만난 잉여 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저랑 똑같은 아이였어요. 등록금 기부천사. 학교 본관 카페에 자주 갔는데 거의 갈 때마다 보는 얼굴. 읽고 있는 책을 보아하니 저랑 취향도 비슷하고 아무튼 서로 자주 보다 보니 눈인사 비슷하게 하는 사이가 됐죠. 젠장, 여자랑 썸 타는 느낌 별로였어요. 아무튼 그러다 어느 날 우린 똑같은 책을 들고 카페 옆 테이블에서 또 만난 겁니다. 트리플 A형인 저지만 먼저 말을 걸었죠. 도대체 저 잉여 인간은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걸까? 올 때마다 있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을 걸었더니 유쾌하게 대답을 하는 잉여 인간. 대화도 잘 통하고 미친 식욕도 비슷하고 그렇게 우린 급 절친이 되었습니다. 전 실제로 그 잉여 인간을 잉여라고 부릅니다. 잉여는 87년 토끼띠인데 생일이 빨라 저랑 학년이 같았어요. 그렇게 우린 친친 사이가 됐어요. 맨날 혼자 보던 조조영화도 둘이 보고 소설책도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읽고 저처럼 해맑은 뇌를 가진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기뻤다는. 근데 잉여는 그냥 딱 봐도 애가 좀 고급져 보였어요. 대학생이 샤땡 가방만 몇 개씩에 시계도 까르띠땡 같은 것만 차고 다녔죠. 심지어 차도 외제차였어요. 전 지금도 브랜드나 명품 잘 모르지만 대학생이었을 땐 더 몰랐는데 암튼 뭘 모르는 제 눈에도 고급진 잉여였습니다. 좀 더 친해진 후에 알고 보니 잉여는 집에 기사 아저씨와 상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실 정도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구, 경북 부동산 업계에서 알아주는 분이셨다는. 전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좀 거리감이 들 뻔했습니다. 왜냐면 잉여가 우리 집에 놀러올 때마다 우리 목욕탕에 들러서 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 아버지가 오야 잉여 왔나? 여탕 들어가 씻으라 막 이랬거든요. 전에 그래서도 언급했듯
우리 아버진 맨날 제 친구들이 가게에 놀러오면 씻으라고, 식당 하는 친구네 가면 밥 먹고 가라 하시듯 목욕탕집 막내딸 친구들은 씻고 가거라 소리를 자주 들었죠. 하루는 제 친구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들어보예 물었었다는, 그게 아니야 이 더러운 년들아, 울 대장님의 애정 표현이라고. 아무튼 잉여는 부잣집 외동딸답지 않게 때도 벅벅 잘 밀고 반신욕도 잘합니다. 사우나에서 소금 처발처발하고 냉탕에 서서 폭포수 틀어놓고 등 마사지도 잘하고 털털한 성격에다 먹는 것도 복스럽게 먹어서 우리 부모님도 잉여를 참 예뻐하셨어요. 제 주변에서 잉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단 한 사람, 제 지인 중 가장 싸나운 여자, 박보살. 둘인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잉여가 불교와 미신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잉여네 집이나 잉여의 종교가 기독교면 모르겠는데 잉여네 부모님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불교 신자이셨어요. 그때가 제 생일날이었는데 친구들이 여럿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잉여랑 박보살도 참석했죠. 제가 그 시기에 쩐대비랑 썸 타다가 멀어졌을 때라 속이 많이 상했었나 봅니다. 소주 3잔 마시고 이성의 끈을 놓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사에 길이 남을 만한 흑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쩐대판테 전화해서 울고 불고 개 진상 떨다가 전화기 붙들고 토를 한 겁니다. 오빠야, 우린 진짜 아닌갑다. 안 되는갑다. 우에. 비위약한 쩐대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통화와 그 적나라한 효과음과 그날의 공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하하하. 칼칼 할 때 쩐대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다고. 아무튼 30분 넘게 쩐대비랑 통화하면서 주정, 오열, 구토를 반복하다 호프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더블리 친구들은 서로 다 친하고 잘 지냈기에 별 걱정 없이 통화하다 들어왔는데 딱 봐도 박보살이 누구 하나 잡은 분위기. 그게 잉여라는 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분위기. 저초지종 들어보니 박보살이 잉여한테 집에 손재수가 보인다고 조언을 해줬나 봐요. 근데 잉여가 좀 기분 나쁘게 받아쳤다 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 못하고 지나치게 솔직한 잉여가 이 좋은 날 그딴 미친 소리 왜 해대냐며 박보살에게 쏘아붙였다고.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주려던 박보살은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합니다. 싸가지 없는 인연 때문에 니네 집 망할 거라는 둥. 끄댕이만 안 뜯었다 뿐이지 분위기 겁나 살벌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첨언하자면 둘 다 성격이 워낙에 똑부러지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요. 인간성이 나빴다면 제가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엔 둘이 성격이 비슷해서 많이 투닥거렸던 듯. 결국 둘 다 똑같은 년들이란 소리?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호프집에서 파티를 끝내고 더블린의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목욕탕이랑 모텔 장사를 했었잖아요. 제 친구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 모텔에서 자고 가곤 했어요. 잉여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갔고 잉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 방에 둘러앉아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박보살이 잉여 얘기를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무슨 문제 없냐고.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잉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데 알아서 잘 하시지 않겠냐며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죠. 그래도 박보살은 왜 자꾸 손재수가 보이지? 이번 일 잘 해결 못 해내면 근심과 고난이 그득할 팔자다 하며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박보살이 참 대인배인 게 잉여가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데도 제 친한 대학 친구라니까 살펴봐주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마음을 말로 표현 안 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학연수를 준비하던 잉여는 제 생일 기준으로 한 달쯤 뒤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던 상황. 그날이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거예요. 그때를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쩐데비 몇 달 만에 술에 잔뜩 취해 전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우리 좀 보자고, 보고 싶다고. 지금 자기한테 와줄 수 없겠냐 쩐데베 치중진담에 저도 모르게 쩐데비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쩐데한테 가는 길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웬걸 잉여 목소리가 아니겠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락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며 지금 자기 집으로 좀 데리러 와달라는 거예요. 미국에 반년은 더 있어야 할 애가 갑자기 한국인 것도 놀랬고 무엇보다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일단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잉여냐 쩐데비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필 또 쩐뎁은 구미에 친구들 보러 가서 구미에 있었고 잉여는 대구에 있는 상황. 전 구미와 대구의 중간에 있었어요. 전 결국 잉여를 택합니다. 쩐뎁 미안. 근데 박보살이 어차피 그때 내가 당신한테 갔으면 우린 안 이루어졌대. 100년의 역사가 하룻밤의 실수로 끝날 뻔했다나. 아무튼 쩐뎁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기도 했고 잉여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기에 아무튼 그렇게 쩐뎁한테 미안하다고 집에 조심히 가란 문자 한 통 보내고 잉여네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와서 전화하란 말에 아까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잉여가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다짜고짜 한단 말이 돈 좀 빌려주라. 한 500만 원만 이었다는. 전 처음에 500원 빌려달라는 줄. 너 지금 500원 빌려달라고 쩐뎁한테 달려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니네 집으로 오라 했던 거냐. 다시 듣고 보니 500만 원. 대학생이었던 제가 그런 돈이 수중에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미국에 있어야 할 애가 뜬금없이 한국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정 설명해보라 했죠. 사실 제가 그때 유럽여행 가려고 주택 청약저축을 조금씩 부었던 게 한 400만 원가량 됐었어요. 속으로 인연이 도박 빚진 게 아니라면 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한참을 말이 없던 잉여의 입에서 집이 망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흐느껴 울던 잉여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러다 순간 스치는 생각. 제 생일날 박보살이 했던 말. 왜 자꾸 손재수가 보이지? 이번 일 잘 해결 못 해내면 근심과 고난이 그득할 팔자다. 죽어도 박보살한테 도움 안 청한다는 잉여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끌고 박보살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내가 설명하려는데 박보살이 하는 말. 원하는 대로 되니까 좋냐? 이 멍청한 년아. 이건 뭔 시츄에이션? 드디어 둘이 끄댕이 한 판 붙는 건가 싶어 걱정 가득한 눈으로 둘을 바라봤는데 잉여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막 울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잉여는 겉으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아이였어요. 부잣집 외동딸에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근데 알고 보니 잉여의 친어머니는 잉여를 낳고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이런 말 못하지만 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잉여네 아버지 일이 잘 안 풀려 힘든 시기였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산후 우울증이셨을 거라고. 근데 아버지 친한 선배분과 외도를 하셔서 100일도 안 된 잉여를 두고 집을 떠나십니다. 그때 잉여 아버지께 정신적인 충격으로 나쁜 마음도 드셨었는데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대는 잉여를 보고 독하게 살아서 꼭 성공하리라 마음을 잡수셨다 해요. 그렇게 조금씩 건설일부터 시작해 재산을 일구셨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성공가도를 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여에게는 새엄마들이 생깁니다. 박보살 말에 의하면 잉여 아버님은
원래 잉여 친어머니와 백년해로할 운명이었는데 두 분의 합은 좋았지만 잉여가 여러 부모를 섬기는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 합니다. 잉여가 친부모님의 금슬을 상충하게 할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바람에 잉여 친어머니도 마음이 뜨실 수밖에 없었고 사주에 역마와 도화의 기운이 강하신 잉여 아버지께서 그 기운들을 잠재우지 못하시는 거라고 백년해로의 인연이 끊어졌으니 자꾸만 새로운 인연과 거듭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잉여가 고3이 되던 무렵 마지막으로 오신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여생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근데 잉여 이것이 아버지와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새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 무렵 몰래 친어머니를 만나며 많이 방황했었다고. 전 친구도 아님 잉여 마음이 그렇게 힘든 것도 몰랐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친어머니를 만나며 잉여가 힘들어하기도 했고 친어머니도 갖은 고생과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셨는데 잉여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잉여가 방황하는 게 안타까웠던 마음이 제일 크셨습니다. 그렇게 잉여 친어머니와 잉여는 얕은 술수를 쓰게 됩니다. 잉여 친어머니의 사촌동생분이 철학관을 하세요. 신내림 받은 분은 아니고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때 당시 잉여 새어머니가 돈 때문에 잉여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걸 거라 생각을 했던 잉여와 잉여의 친어머니는 재산을 다 떨어먹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다시 세 가족이 함께 살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잉여가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밥솥을 내다 버렸다는 거. 새 밥솥을 사면 또 내다 버리고 했다는 거. 엥? 웬 밥솥 타령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때 박보살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건데 이사를 가면 대주가 밥솥을 제일 먼저 들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랍니다. 이사간 집터에 사는 자신한테 때거리 걱정 없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행위라고. 그렇게 중요한 밥솥을 내다버리는 건 우리 집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는. 만약 우리 집에 쓰던 밥솥을 남에게 주는 경우는 우리 집 복 전부 가져가시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오래된 전기밥솥 안 버리고 모아두시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잉여가 막 울면서 사촌 이모가 밥솥을 3번만 내다버리고 외국에 나가 있으라 했다며 그럼 엄마랑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잉여는 계획대로 미국 어학연수길에 올랐고 몇 달 뒤 아버지께서 거짓말처럼 부동산 사기 혐의에 소송 걸리고 재산 압류까지 당하시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 겁이 덜컥 나더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잉여 친어머니와는 연락두절의 상태. 혼돈 속에서 더 의아하고 이상한 건 새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더라는 것. 그랬습니다. 두 분은 정말로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을 하셨고 정을 나누셨던 겁니다. 귀국해서 한동안 새어머니를 지켜보며 잉여는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결국 집에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날 잉여가 저에게 연락을 했던 거라고. 빌려달라는 돈의 용도는 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잉여가 함께 다리 뻗고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해요. 자, 그럼 박보살이 출동을 해야 할 차례죠. 근데 잉여 이거 가만히 앉아서 저더러 하는 말. 유럽 여행 가려고 모은 돈 얼마나 드냐? 한 400 정도밖에 안 된다 했더니 자기한테 200 정도 여유가 있다며 선뜻 돈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우리가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합쳐 1000만 원이란 돈을 만들었습니다. 잉여 아버지도 인심을 잃고 사시진 않으셨는지 지인분들께 조금씩 융통하셔서 1500 정도 마련해 오셨어요. 사람은 참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정리된다고 잉여네 집에 돈 있을 때 뻔질나게 들락거리던 친척들이랑 지인들이
남보다 못하게 행동 많이 했다고. 아무튼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일인데도 2,500으로 방 2개짜리 집 구하기 겁나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반전세로 20년이 훌쩍 넘은 방 2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박보살련이 꼭 지금 사는 집에서 동쪽 방향이어야 한대서 그쪽으로 구하느라 시겁 쳤습니다. 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데 뭐래나. 잉여는 아버지랑 새어머니께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씀드리고 새어머니랑 정말 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하시며 또 많이 벌어올게 라고 하셨답니다. 잉여네 아버지 너무 쿨레 풀풀 풍기세요. 전재산 몇십억 잃고도 당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무튼 잉여는 그렇게 팔자에도 없던 학자금 대출받아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새어머니와 아파트 1층에서 놀이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나중에 애 낳으면 잉여네 놀이방에 무조건 맡길 겨. 어머님이 진짜 엄지 100만 개 척척이세요. 현대판 심사임당 어머니. 잉여 친어머니께선 아직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인데 잉여는 이제 궁금하지 않다고 해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조차 지금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일이라며 시집가기 전까지 부모님 곁에서 효도 많이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보살이랑 잉여는 아직도 겁나 싸우며 지내지만 예전보단 많이 친해졌어요. 잉여가 미신이나 불교를 불신했던 건 5살 때 처음으로 들어온 새엄마가 잉여를 선무당집에 데려가 귀신이 씌었다며 구슬하고 무당한테 잉여를 팔았다 했습니다. 그 무당한테 그때 새엄마란 여자가 스님이라 부르며 따랐다고. 잉여는 어렸을 적 그 무서웠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병적으로 미신이나 불교를 배척해냈던 거였죠. 아무튼 잉여네 가족들은 돈 주고도 못하는 인생 공부했다 하며 어려울 때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과 정말 좋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잉여네 아버지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빠, 엄마 근데 그 공부하시느라 날려버린 대가가 너무 크지 않아요? 했더니 우리 가족 지금 긍정 파워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 입 다물라며 농담도 하고 제가 정말 힘들고 정처 없이 헤매는 느낌일 땐 항상 잉여네 부모님이 등대처럼 환하게 계셔주세요. 제가 유럽 여행 갈 돈이었는데 큰 돈 빌려줘서 고맙다 하시며 제일 먼저 제 돈부터 돌려주신 잉여네 부모님. 이자는 제가 유럽을 못 갔으니 신혼여행 유럽으로 보내주신다 했는데 아버지 저 곧 갑니다.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잉여랑 제 곁에 있어주세요. 아버지 블로그 하시니까 이거 읽으시겠죠? 힘을 내요 미스터 킴. 박보살 이야기 14편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